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의 전 현직 고위 간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특검에 소환되는 이 부회장 사진이 전 세계에 타전되어 삼성 브랜드 가치 100억 달러 정도 까먹었다. 기업들이 국내 환경이 어려워도 남아있는 것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인데 기업 때리기가 계속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수갑 사진이 삼성 브랜드에 타격을 주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큰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잡혀 수갑을 찼다고 자기 집안의 평판을 걱정하는 걸 왜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그 평판을 떨어뜨린 건 자기들 자신인데 삼성은 죄를 지어도 브랜드를 걱정해서 봐달라는 건가요? 그리고 삼성 브랜드는 일시적 타격을 입어도 한국의 투명성과 신인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린 한국을 떠날 거야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협박이죠.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되는데 누려왔던 수많은 특혜는 당연한 것이고 오로지 자기들 힘만으로 성장한 줄 아는 겁니다. 국민 영업에 끼친 손해 하나만으로도 100만 번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어디다 대고 협박인가요? 79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단죄받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은 특히 더욱 강도 높게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몰랐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삼성의 전현직 간부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떠날 거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봐달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브랜드 가치를 애초에 훼손한 게 누군지를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뇌물을 주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79년간 무슨 일을 해도 한 번도 구속되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점점 더 대담해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못 잡아서. 네, 협박이란 말이에요. 협박. 예. 네. 우리 떠난다. 네. 어디다 대고 협박이냐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자, 헌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 관련 소식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네,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 선고한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결론 짓겠다라는 뜻을 보인 건데요.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 결론 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이 나오냐 마느냐 얘기도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으면 확정을 짓겠죠. 네.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다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출석할 때는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요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박 대통령에게도 도움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중한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 좋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품격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예, 뇌물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죠, 대통령은. 예, 신문을 안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오더라도 신문을 받게 되면 답을 안 하거나 퇴장하거나 혹은 신문을 받느니 안 받느니 가지고 날짜를 계속 미루거나 네. 처음에 받겠다고 해서 날짜를 줬더니 안 받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받겠다고 했다가 어떻게든 이제 지연하려고는 이때까지 해왔듯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는가. 그냥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여유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공해 왔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어제 헌재가요, 대통령이 나와도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되고,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제, 막바지니까요, 예? 반발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죠. 네, 삿대질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인데요.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변론 막바지에
변론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그 취지를 계속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고 본인이 당뇨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문서답한 겁니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취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점심 못 먹더라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또 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가 모두 퇴정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후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되자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건강상 이유를. 네,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인데 그렇죠. 안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회차를 넘겨갔는데 이제 오후가 없다고 하자 이분이 나선 거죠. 또다시 시간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좀 신선했어요. 당뇨. 당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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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지연술 처음 나오는 거. 자신의 지병을 초기와 같이 던지는 이런 당뇨 지연술은 처음 등장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당뇨가 있어서 밥 먹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예, 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지를 물어야 예, 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아직 무슨 말을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그냥 밥 안 먹고 더 할 말이 있다고 할 때 지금은 당장 못 하는 이유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네, 당뇨가 있으셔서. 예, 근데 밥을 그렇게 못 하겠다가 하니까 이제 밥을 안 먹어도 좋다고 애초에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당뇨가 순식간에 치료된 겁니다. 재밌는 분들입니다. 자, 헌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재는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고요. 네, 어제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밀려왔으니까요. 진작에 1월 말에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3월 13일 또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는 재판부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무리한 증인들 상당수 채택해 줬거든요. 절차적으로 굉장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노력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검 연장도 이제 이번 주는 이 헌재가 어떻게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하느냐, 그리고 특검 연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이슈인데 특검 연장에 관한 뉴스도 있나요? 네, 특검이 지난주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JTBC가 그래서 취재한 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검 연장 수사기간 만료는 당일까지 하면 된다라면서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 특검 가운데는 상당수가 일주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통보해줬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특검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 황교안 대행 측에서는 만료 당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안 한다는 거죠. 뭐 안 한다는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당연히 오로지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안 할 것인가. 예. 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난주에 국회에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간 연장 이야기하는 건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특검처럼 노력하는 특검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가 아니라 무슨 이유를 댈까? 저는 그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거나 항상 주장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거나. 이제 와서. 네. 예. 그리고 또 강압수사 얘기를 할 공산이 있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설득이 되든 안 되든 내놓을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뭘로 내놓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압수사. 본인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이대시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고요. 이분들은 별도로 돌아가는 회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강압수사 등장한다는데 저는 또다시 500원을 겁니다. 아, 500원 또 그렇군요. 네. 이유. 황교안의 특검 연장은 불가하다에 등장할 이유로 강압적인 수사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써먹으려도 실패했던 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자,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영장이 청구돼서 또 관련 뉴스가 많이 있죠.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는 오늘 자정 혹은 다음날 새벽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민영화된 KTN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사장 후보인데요. 이 사장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이 그것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건 항상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최순실 씨가 한국인삼공사에서 무슨 이권을 받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죠. 아니, 대통령이 한국인삼공사, 더구나 민영화된 정관장 여기 만드는 곳이죠,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제품 2002년에 민영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권을 받길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 민간 기업의 민영화된 기업의 대표를 사찰해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느냐. 무슨 이권을 본 거예요. 예. 무슨 이권을 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데 여하간 이런 식으로 이제 민영화된 회사들의 사장 후보들에서 알아보라고 했다. 예. 민정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한 거죠. 또 네. 당연히.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알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외교부로 가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줄자 법무부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것은 좀 앞으로 자기네들과 협의해달라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청와대도 같이 보내거든요. 당연한 공문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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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항명이라고 판단하면서요. 항명. 예. 네. 해당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직속 상관을 좌천성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인사를 할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을 했다. 예, 네. 외압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민정이 사찰을 하는 곳인데 네네. 사찰의 대상이 아닌 곳에 아닌 사람들을 아닌 이유로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서 법무부가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외교부가 그런 결정할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해줘야지. 네네. 라고 했더니 어디서 항명이야 하면서 잘랐다는 거죠. 예. 웃기는 정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교부가 알아야 되는 것. 부처 간 기본적으로는 정보 공유나 부처 간 조정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예. 참네. 네, 결정하면 따르라라는 거죠. 네. 댓글 달지 외교부가 알아야죠,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가지고 외교부가 비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비용이 날아가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걸 조정을 하고 총리가 있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것이고. 회의할 때야 뭐, 최순실 씨가 써놓은 걸 읽기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줄 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뉴스인데요.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중순 정도에 최순실 씨 전화통화 내용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순실 씨가 누군가한테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의 음주전력 문제를 얘기하자 왜 안 되냐,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달에 박 대통령은 이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수위가 보면 전방이에요. 민간 회사의 사장뿐만 아니라 사정기관들의 장들에 대해서도 그 인수위 때도 대법관이나 수장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인데요. 2013년 초,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요. 대법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후보군 19명을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이에 대한 인사평을 수집했고. 최순실 씨가. 예, 예. 네, 여기서 그렇죠. 중요한 건 최순실 씨죠. 네. 예, 최순실 씨 집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된 결과라고 합니다. 최순실 씨의 집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 예. 네. 이러한 내용들이 압수수색된 건데요. 실제로 여기서 등장하는 5명은 대법관 등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19명 중에 5명을 자기들이 골랐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인수위에서 이런 후보군들을 검증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최순실 씨가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최순실 씨가 뭐라고. 서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런 뉴스들은 계속 지금까지 있어왔던, 추정과 의혹들을 계속 보강해 주는 거죠. 예. 이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서류가 최순실 씨의 변호사, 냉모 변호사죠. 네. 예. 집사 변호사로 속칭 불립니다. 웬만한 집안일들을 다 해결해줬거든요. 네. 가사 분쟁까지요. 이 맹모 변호사는 국가 운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 그래서 최순실 씨가 봤다고 하는 거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 소위 2,000개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원본 파일의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VIP는 다른 사람 만나서도 소장님 뭐 했어? 소장님 뭐 했대요? 한다. 일일이 사사건건 1시간에 2-3번씩 전화통화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VIP는 박 대통령, 소장님은 최순실 씨를 일컬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일관된 이야기는 고영태 씨뿐만 아니라 과거 90년대, 2000년대 가까웠던 분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등장했죠. 근데 이제 이런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거죠. 소위 2,000개.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다 틀어야 된다고 했던 2,000개 그렇죠. 속에 보면 그 속에 이제 대부분 불리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나온 게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평생을 이렇게 최순실 씨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왔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주고받지 않겠는가. 의견을 주고받는다기보다 의견을 묻지 않겠는가. 구치소에 있지만 구치소에 메시지를 집어넣고 받는 게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네. 그런 쪽지나. 네, 뭐 사실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논의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평생 그래왔잖아요. 네. 물론 거의 뭐 30년, 40년간을 그랬는데 갑자기 이걸 멈출 수 있겠는가. 갑자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무엇을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못하죠.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의사소통을 여전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의심해 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저는 주목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관세청장을 알아보라는 멘트가 있죠. 네네. 예전에 알려드렸었죠. 네, 한 번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관세청장을 알아보라고.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이 고영태 씨나 관계자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관세청장이라고 했다가 뭐 국세청장이라고 했다가 예, 뭐 헷갈립니다. 관세장이라고 했다가 막 단어들이 계속 헷갈려요. 근데 결국은 이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천세관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인천세관장. 인천세관장인데 이 추천했던 사람이 결국은 인천세관장이 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불거지자 이분이 관뒀죠, 지금. 네. 김모 세관장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저 혼자 주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게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를 여러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인천 세관장에 주목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세관을 통과하려면은 세관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싶었던 거겠죠. 쉽게 한다든가. 네, 실제로 그런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려고 한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인천세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천 거기만 생각한단 말이죠. 인천 항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천세관이 인천공항세관 네네. 하고 통합이 됩니다.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인천본부세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들어오는 물건, 비행기로 들어오는 물건을 세관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 씨가. 굳이 세관장을 꼭 집어서
인천세관장을 임명해서 실제로 임명도 됐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 이권이 없는 곳에 움직이지 않는 우리 최순실 여사께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또 궁금한 거예요. 예. 아까 저기 뭡니까? 정관장 만드는. 네네. 한국인삼공사. 네, 인삼공사의 사장을 뭐 하라고 굳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마찬가지로. 아니, 인천 본부 세관장을 왜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했을까? 측근들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결국 임명했거든요. 네, 안전수첩에도요, 그 사람 이름 쓰여 있습니다. 그 실제 임명된 인천 세관장. 예, 예. 그분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특검 수사 가야 되는데 특검 연장이 안 되면 이런 거 다 묻히는 거예요. 네. 실제 최동욱 검찰총장도 이게 본인의 경험상 30%도 안 됐다라고 했고 고영태 씨도 아직 이 수사가 3분의 1도 안 된 거로 자기가 아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안 나온 게 많다는 거죠. 네네.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는 굳이 비행기를 뭘 들여오려고 그랬을까. 혹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천항에라면 중국과 거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공항이든 항만이든 뭔가 물건 들여오는 거를 무사 통과시키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은데 대단히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데 거의 한 달 다 썼지 않습니까? 네. 연장돼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할 일은 없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목 정도 하나 짚어줄 시간 정도 됩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박 대통령의 선한 의지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요. 지금 현재 논란 중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다 그랬을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하영 기자, 지금, 안희정 캠프 담당이기 때문에 마침 또 금방 잘리겠죠. 이 양반을 하다. 아니군요. 왔네요. 예. 바쁠 텐데. 캠프에 어디 들어가면 다 없어지더라고. 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국내 안보 위기가 초래돼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방송에 한번 스튜디오로 출연해가지고 특별 강연 좀 해주세요. 아, 했잖아요. 아니, 스튜디오에. 뉴스공장 그래요?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예. 멀다가 안 나오시는데. 자. 아니요. 그 자꾸 그렇게 한번 그랬더니 그걸 딱지를 붙여가지고, 예. 안 나오시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김정남 사망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한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안보 상황이 위기다. 이렇게 연결되는 주장들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안보 위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한 것이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회로가 어떻게 깔렸는지 그거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명쾌하네요. 전쟁 날 수 있는 상황이냐, 김정남 독살이. 예. 아하. 네, 이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걸 지금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로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진짜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보 위기가 아니라는 건 금방 이해가 됐고요. 예. 네. 사드 배치는 사실은 그게, 핑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감시 내지는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 그걸 대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면은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부터가 우선 틀린 얘기예요. 우리 안보는 사실 북한의 300km짜리, 500km짜리 또는 1000km짜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사드 같은 큰 무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사드 배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터무니없고, 예. 이번에 혹시, 예를 들면, 12일 날 있었던 북극성 2형이라고 자기네 북한이 이름 붙인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네네. 고체 연료를 쓰고, 그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를 썼던 무수단급 북극성 2호 미사일의 이 핑계를 대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예. 그래서 군사 기술적으로 예. 모자라는 얘기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할 수는 있어요. 미사일이니까요, 그냥 일단은. 그렇죠. 미사일이니까. 예. 그러나 이 김정일과 김정남의 그 암살과 예. 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드 배치 이것이 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좀 터무니없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회로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고 그런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이 김정남 피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외에,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은데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남 사망 사건이 지금 사실 대선 전국인데요.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올해가 대선 전국인 건 틀림없는데 이 대선 전국에서 모종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쪽에서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북풍몰이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슈화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번 촛불 집회를 그렇게 평화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지. 이게 지금 과거에 60년대 국민들의 일종의 정세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수준에서는 아마 맥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무슨 정부에서 이러는 것 같아요. 60년대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북풍몰이를 하려고 하면 아마 오히려 역풍이 더 세게 볼 겁니다. 관련한 여론조사도 저희가 이제 3부에서 다뤄볼 예정인데 정말 이 이슈가 국내 여론 지형에 영향을 줬는지 한번 따져볼 생각인데, 예. 북한이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자면, 북한이 이제 김정남 피살의 배후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북한이 이 시점에 왜 김정남을 이런 식으로 암살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군사훈련할 때 5029라고 그래서 김정은 무슨 암살이라고 그럴까? 그 계획을, 참수 작전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금년에 미국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원에서 여러 가지 하원에서 무슨 여러 가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선제 타격론, 네네. 그다음에 김정은 암살론, 예. 그다음에 정권 교체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다가 지금 김정남을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세우려고 하는 해외 탈북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예. 화근을 없애야 된다. 물론 이미 5년 전에 스탠딩 오더로 내려놨다고 그러지만 이 시점을 지금 빨리 이렇게 채택한 것은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는 김정은 암살론, 정권교체론 또는 해외 탈북자들의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망명정부 수립론 이런 등등이 타이밍을 좀 앞당기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 교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불안해했을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북 정책이 뭐랄까요? 일관되게 트럼프 정책 전부가 그렇긴 합니다만 일관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죠. 아예 나오지도 않은 거죠. 전체적인 이 판이 짜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나왔어요. 일부만. 예를 들면 하원에서 김정은 암살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외교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한이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상한 정책이었는데 그나마 그렇죠. 아무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그렇죠. 예. 아무 정책도 아니죠. 예. 일종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전략적 혼수 상태에 빠진 정책이었는데 그것은.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네. 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그런데 예. 이제 군사적 그 위협부터 외교문호 개방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핵 문제 푸는데 방법을 찾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해설해 주십시오. 외교문호까지 개방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대화는 확연히 구별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주고 토대를 닦아주면은 나는 차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김정남 암살 사건 그다음에 무수단급 지난번 12일 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거를 가지고 안보 논쟁을 일으키고 그걸 선거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꿈은 깨는 게 좋아요. 만약 이걸 빈밀을 삼아 가지고 안보 논쟁으로 가고 다음번 대선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령 북핵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없는 정부가 자리 잡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그때는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드 배치하면요. 예.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안보 위기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북한도 돈이 없기는 없지만은 북한도 수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러는 말을 잘 쓰는데. 정책이 있으면 우리 대책이 있다고. 대책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사정 보라든지 방사포 같은 것은 미사일과는 또 다른 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정거리는 짧지만 남한을 타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죠. 그 사람들이 이미 94년에 얘기했던 대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사드 갖다 놔가지고 오히려 사드로 저쪽을 막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0km, 500km짜리 미사일을 쏠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쏜다기보다는. 예. 그럴 경우에 대책은 없잖아요. 사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드는 300km, 500km짜리는 상대하는 그게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을 상대하는 무기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그렇죠. 막는 거죠. 우리가 북한이 왜 우리를 남쪽을 상대로 해서 그 비싼 무기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겠어요. 300km, 500km짜리 수턱에 있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밖에 안 돼요. 예. 이번에 미사일 쏜 방현이라는 데서 부산까지도 한 600km, 7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이 수턱에 많이 있는데 왜 이 만 킬로 나가는 걸 쏘는 걸 막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 놔야 된다고 억지를 부르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건 사드 문제를 저희가 또 다룰 때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겠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질문드릴 내용이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외교 문호도 완전히 개방하는 것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 태도 자체가 오바마의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북한이 스스로 개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으로 수단을 취할지 아니면 외교문호 개방으로 취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한국의 정부가 어느 쪽으로 인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풀거나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를 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정부 하기 나름이에요.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대북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거 진짜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죽는 거니까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협조해달라. 동맹 좋다는 게 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미국은 그렇게 나가면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에. 예.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은 따라와.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리 갑시다 하면은, 그래? 왜 그래? 말을 들어보고, 그 말 되네.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핵심은 김정남 피살 사건과 안보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하영 기자. 네. 이 일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하영 기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발언 파문이 꽤 큽니다. 예. 네. 야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지율 20%, 평균 지지율 20%를 돌파해버렸단 말이죠. 20%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요. 20%를 넘어가면 좀처럼 가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참, 네. 한겨레. 좀처럼입니다. 신문, 예. 한겨레 신문이라는 곳에 다니는 하영 기자입니다. 예. 소개를 안 했네요. 다시 해볼까요? 예.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예. 요 직전에는 반기문 캠프에 있다가 반기문 캠프가 사라져가지고. 예.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는데. 박원순 캠프도 잠깐. 박원순 캠프도 사라져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캠프를 없애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파 혹은 한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대선판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서 따로 다룰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예. 안희정 도지사가 20%를 넘겼고 예. 지지율 2위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아마도 가장 유력한 예. 그 대선 후보 주자군이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 속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소위 이제 보수층의 지지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바라보고 있는 후보예요. 굉장히 절묘한 지점에 있는 분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화가 날 발언을 해버렸죠. 자, 그때 현장에 계셨죠? 저 현장에 있진 않고요. 당시에 생중계도 했고 지금 동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문제가 되는 대목 직전에. 예. 이제 안희정 도지사는 당시의 발언은 전후 맥락이나 전제 사정을 보면 그것은 반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출발이 됐던.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어주자. 예. 예, 뭐 이런 식의 요약되는 발언인데 그 앞부분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그 사이에 현장에서는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한 의지를 네. 이분들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겠느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다. 예.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은 그걸 이해했다. 그래서 서로 웃고 그다음에 포즈도 중간에 생기고 그 중간이 반어법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갔어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합법이기도 하고요. 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을 그런 화법이라는 건 이해가 갔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 또한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선한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앞부분까지는 예. 듣고 보면
그런 반어법을 구사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납득이 예.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사례,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르나 K스포츠도 선한 의지로 만들었을 거로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이었거든요.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으로 안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장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증문즉답을 할 때는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안 지사의 발언 자체가 사실은 자극적인 발언을 별로 안 하고 또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안 갔거든요. 기자들이 네. 굉장히 싫어하게. 그래서 기사 이번에도 기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장에. 근데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반어법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앞부분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사례를 듣기 시작하면서 예. 그 반어법이라는 거를 이해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횡령죄가 지금 굉장히 그 이슈잖아요. 예. 횡령이라는 그리고 횡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 범죄의 고의 이 뜻과 관련돼서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과 선의를 갖다 댈 수 있느냐의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만에 하나 그것을 선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휘 선택, 선한 의지라고 하는 어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적절한 사례였던가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증문즉답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희정 노지사가 이게 단순히 선거 전략으로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안희정 노지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상대를 악으로 먼저 전제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악으로 전제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들어줘라. 네. 이런 이제 대화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어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대화술로는 적절한 해명인데 네. 그죠? 대화술로는. 근데 상대가 선한 의지가 아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불법이 일어났죠. 안희정 도지사는 사람의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냐를 따지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 다 해결되지 않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결과적인 불법이 일어났어요. 잘못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치밀한 계획 하에 한 잔혹한 살해범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이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범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캠프든 바뀌든 지금 안희정 지사는 말꼬리를 지금 잡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그건 어떤 맞아요. 의도?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재 대선 주자로서 좋은 상황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젠다를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꾸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고 이게 말이 길어지거든요. 구질구질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착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화술, 태도의 철학. 예.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중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철학과 태도의 어떤 문제가 먹혀서 그 확장이 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너무 확장될까봐 기본적으로 종편에서 밀어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전부는 아니죠. 그것처럼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상대방을 악으로 전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대화할 때는 선한 의지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태도가 먹혀서 20%를 다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둘 다 아닌데
거기에 착시가 있는 것 같은데 캠프 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캠프 내에서도 약간씩 갈려요. 겉으로는 캠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고 그날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반어법을 구사할 만큼 평소에 그렇게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반어법을 구사할 만큼의 어떤 유쾌함이나 명랑함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좀 무리한, 그러니까 본인이 반어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털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가자는 사례를 잘못 들었다. 예,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하면 저는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본인의 화법이 실제 그렇고 실제 철학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누적된 겁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와서 갑자기 이런 발언으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누적돼가지고 이상한데 하다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역시 이상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든가 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소위 말해서 그것은 반어법이라고 한 것이 그것만으로 먹히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캠프도 되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대화술로는 훌륭한데 지금 정국하고는 안 맞는다. 안 맞죠. 예. 의도를 따져야 되는 범죄에 우리가 앞에 서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헌재의 판결도 그러하고. 헌재도 그렇고요. 예. 이 의도를 특검도 빼고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의도를 빼고는 결과치만 가지고는 해설이 안 됩니다. 예. 하영 기자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영 기자였습니다. 한결 해화영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공장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우리와 미국, 대단히 중요한 관계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논란에 쌓여 탄핵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의 당선을 맞추지 못했지만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미국의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당선 직후는 가장 인기가 높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당선 직후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처음에 한 36%, 7% 이게 가장 최저 기록이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갤럽에서 41%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았죠. 그것도 역대 가장 낮은 그렇죠. 거라고. 예. 보통은 이제 절반이 넘죠. 무조건. 넘죠. 지금 초인데. 당선이 되면 일단 절반이 넘어야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잘하나 보자라고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마련인데 지금은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당선이 된다면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낮더라도 잘 모르겠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네. 게다가 이제 초반에 정권 초기에 원래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네. 실수는 뭐 예상이 됐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러시아하고 얘기해요. 이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어쨌든 미국이 지난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라이벌이었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 조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좀 있었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리셋 팔리시 해갖고 처음엔 그랬는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완전히 냉랭해지고 서방 세계라는 단절을 하다시피 했죠. 근데 러시아 지금 스캔들이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쪽에 투자를 좀 했었어요. 한 2번 했었는데 1990년대 말쯤 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오면서 약간 유야무야 됐고 근데 이제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이러면은 뭐 본인 그 현찰을 모두 땡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은행에서 갖고 오던 투자자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만한 투자자를 만약에 데리고 온다. 그거는 뭐 대부분의 경우 마피아랑 연관이 있죠.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듯 하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하고 상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하고도 상관이 깊고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가 트럼프를 쳐다보듯이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왔다고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이번에 경질됐던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한국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질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방금 전에 발표가 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인물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HR 맥마스터 장군이라고 해서 네. 뭐 그 안에서는 신망이 좀 높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발표가 났고 원래 트럼프가 지명을 했었던 사람은 로버트 하워드 장군인데 이 사람은 거절을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뭐 삐걱거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죠. 대통령이 보통 임기 초기에 이렇게 지명을 하면 대부분 수락하잖아요. 그죠. 가장 힘이 셀 때인데. 네. 그래서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 포면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중책이라서 힘들고 자기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락히드 마틴의 CEO예요. 그 저쪽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네. 경제적으로 봐서도 내가 이걸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가족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하고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하기 싫었던 이유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이게 플린이라고 하는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이제 대북 정책도 이 사람이 결정할 뻔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선 때 러시아와 접촉했다. 네. 네. 이 설이 나오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접촉했다는 게. 정확히는 대선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는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그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민주정부위원회를.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이제 CIA한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을 했어요. 네. 30몇 명인가 굉장히 많은 수를 그러니까 추방을 했는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당시 그 정보기관들은 네. 팩트로 받아들인 거죠, 완전히. 그렇죠. 네. CIA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될 정도면은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추방을 했을 때 이 플린이 러시아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푸틴이나 러시아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논의를 나중에 해보자. 트럼프 네네. 행정부 들어서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네, 밝혀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로건 액트라고 해갖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제 기억에는 1799년 뭐 이때쯤 된 법인데 민간인이 그 외국 정부와 상대로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플린은 그 당시에 그게 뭐 스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에서 시작은 됐지만 플린이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이거든요. 그렇죠. 내정자긴 했어도. 네. 그 법에 걸렸고 지금 또 하나 FBI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FBI한테 그 플린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범죄로 들어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하고 연계설은 대선 기간 중에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죠. 네, 계속 나왔고 이게 크게 불거진 것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고 네.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깊게 한지는 정확하게 보도된 바는 없는데 개입을 했고 그게 사실이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 대사들을 다 쫓아냈는데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플린은 러시아하고 뭔가 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보기관은 아직 본격적으로 보도는 안 됐는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플린은 시작이에요 지금. 예전에 8월에 폴 매나포르트라고 해서 그 트럼프의 이제 선대위원장을 원래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갈리고 나서 스티브 배넌이 들어선 건데.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네. 이 매나포르트는 정말로 러시아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좀 안 좋으니까 경질됐다라고 나왔었는데 사실은 러시아와의 커넥션 때문에 이게 밝혀질까봐 그만뒀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1타겟으로 지금 FBI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이 매나포르트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 뭐 지속적으로 러시아 측이랑 뭐 연락을 하고 컨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가장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매나포르트.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이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북한에다가 총 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대선 때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난리가 난 사건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밀접한 관계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기 네. 위해서 우리로 치면 그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당선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뭔가 협상을 했고 딜을 해왔다. 겉으로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말하면서 뭐 이런 사실들이 국가정보기관에서 발각이 되고 그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트럼프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의도적으로 러시아 측에 부탁을 했느냐. 근데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네. 주변 인물들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뭐 연관이 많고 친하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해킹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 측에서 부탁을 한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에 알고 있고 부탁을 했다 이거면 그거는 이제 그냥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다. 본인이 당선될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매우 강하게 트럼프의 탄핵을 기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 미국에서 탄핵 이야기가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제법 진지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요. 왜냐면 그렇겠죠. 공화당에서 도와주질 않는 편이고, 이제 겨우 시작한 대통령이고, 공화당도 이제 보면은 상원하고 하원에서 보면, 상원은 그래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인준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하원은 이제 실생활 국민들의 네. 실생활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일매일이 선거 캠페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2018년에 지금 중간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40% 낮은 지지율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래도 40%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세에 몰린 지지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정신없이 지지를 하죠. 아주 네. 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 약간. 그래서 상원은 이건 나라 품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상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셋으로 나눠갖고 걸러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상원 선거에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33명인데 그중에 공화당은 한 8명 그리고 제프 세션스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된 사람 공석까지 합해서 이제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선거의 어떤 압박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트럼프에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네. 그 소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탄핵 그렇죠. 미국의 네. 시민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트럼프를 지켜보는 정도고 하원은 아직 트럼프에 협조적이고 이런 그렇죠. 겁니까? 예. 네. 지금 뭐 그 유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트럼프 말에 하원이나 이제 뭐 공화당 측에서 동조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걸 보면 저희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짧게 데자부죠, 이거. 데자부. 예. 우리나라에서 본 거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예, 최순실 그 정윤회 문서 유출 때 예. 이거는 문서 유출이 문제다. 그렇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랬더니 트럼프도 똑같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 누가 유출했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 앞에 또 똑같을지 봐야죠, 이제. 그 앞에 그 옷 사주라고 가방 사주라고 한 거하고 또 비슷하고요. 이게 사사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하는 짓이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본인의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공사 구별, 뭐 이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또 한 가지 변수는 그 정보기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며,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 일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미국 정보기관은 어때요? 미국 일단 정보기관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갈릴 것 같은데.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뭐 이런 태도죠, 사실은. 정보기관은. 그래요? 네.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통령하고 뭐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은 그 외압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지 않아요. 워낙에 방대해요, 그 조직이.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오피스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에서 총 주관하는 오피스까지 합친 미국의 정보기관이 17개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17개. FBI, CIA, 그 두 개만 NSA. 보통, 그 이거밖에-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국방부에만 한 8개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조직이고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거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도 사실 전직 CIA 요원이었던 사람들 그 한 2명 알거든요. 네. 만나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권이나 대통령이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애국자들이고
약간 좀 지나치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애국자스러운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기 국가는 때문에 영원하죠. 국가에 충성한다.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는 정말 그런 마인드들이 아하. 많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참 그냥 정말 애국심 하나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럼 미국 정보기관은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냥 묻어두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묻어두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정보기관들이. 예. 트럼프와 정보기관들은 욕을 많이 했죠. 욕 많이 했죠. 그때 CIA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야, 니네 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했던 거 아니야? 막 그러면 놀리고. 그건 잘못했죠. 그리고 뭐 니네가 뭐 나치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CIA랑 FBI에서 격앙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가 무지 안 좋은 편이에요, 사실. 트럼프의 운명은 CIA나 FBI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언론에 나가기만 하더라도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상원에서 이 정보기관이나 정부 측에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뭐 혹시 있는지 그 정보를 이제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도사를 좀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점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긴 하네요. 근데 그 정권과 이 정보기관이 완전히 이제 따로 놀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도 정보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면은 예. 트럼프한테 기밀 정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대요. 아, 정보기관에서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뭐 플린도 있고 흘러나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사실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아주 1급 탑 프라이어티 정보는 좀 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아,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에서. 자국의 대통령에게 네. 저기서 러시아로 자꾸 흘러가니까 네, 그게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디 나왔었어요. 탑 시크릿은 주지 말자고 정보기관 내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네, 당분간 주지 말자. 홀드하고 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 지금은 줄지도 몰라요. 한 며칠 전 뉴스니까. 어허, 그건 정말 우리 환경에서 보면 부러운 뉴스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어떤 네. 의미에서는 좀 부럽죠.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탄핵을 바라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전망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정말로 생각하고 계신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준 박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요 앞에 저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정책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텅 빈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채워질지 다음 시간에 그걸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코너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북한의 미사일, 안보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치 지형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체크해보고 우리 역선택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을 불러서 이런 짚어보는 걸 잘 안 합니다. 다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모셨는데 우선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런 김정남 피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안보 위기다, 사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과연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 주간 집계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0.4%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32.5%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익권하고는 12.1%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근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습니다. 20.4%를 기록했고, 이제 그 뒤로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2위 안희정 충남지사하고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이하로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소폭 하락한 8.8%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8.1%로 거쳤지만 6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의장,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렇게 순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조사 방식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할 때는.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 리얼미터가 지난 2월 13일부터 닷새간 전국의 성인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응답률은 8.1%입니다. 아유, 흉추합니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의외로 보수 성향의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이 안보, 저희가 이제 이게 궁금해서 모신 것은 이런 안보 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보 정국이 야권 혹은 뭐 전체 대선 지형을 변화시켰냐고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야권 주자 쪽으로 더 결집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결과를 좀 이상하네요. 합쳐보면은 민주당이 2주 전에는 57% 정도 나왔는데 주요 후보들 지난주에는 61%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60%대를 찍었습니다. 그 세 명의 주자를 합친 것이 60%.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는 왜 거꾸로 그리고 황교안 대행은 수혜자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 거꾸로 떨어졌죠? 그것은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14일 날 그 보도가 됐고요. 1일 여론조사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보도된 직후에는 어땠습니까? 보도된 직후에선 전반적으로 황교안 총리라든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야권 지지층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세를 보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 후반에 황교안 총리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다소 상승한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 효과가 2, 3일을 못 버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간 집계를 하면 이제 소폭 황대행은 소폭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국내 이슈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국내 이슈 중에서도 정당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대선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이 또한 크게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개별 후보의 이름을 집어넣고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모든 이제 개별 주자의 이름 옆에 그 연관 검색어로 탑으로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이라는 것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가볍게 접근해서 접근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던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검색을 많이 한 결과 오히려 보수 정당 혹은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맞습니다. 야권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만약에 탄핵 정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권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향을 보여왔고 뭐 외교 방문이라든지 뭐 핵실험이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미사일 발사에도 조금 올라가고 맞습니다. 해외 순방에도 또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국정농단이라든지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불과 몇 주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탄핵 이슈가 국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이슈와 관련된 사안들이 나오면 지지율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당히 좀 소폭 짧은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이전에는 15% 선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까지는 16%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 부회장 구속 이후에 떨어지면서 15.1%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을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일단 일간 집계 조사에서 이제 역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인데요. 17일 금요일 조사에서 무려 51.8%를 기록했습니다.
50%를 넘는 거는 민주당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 민주당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상 처음이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전에 세월호 이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반영되는 네. 그 주간에는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50% 이상 훨씬 넘었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보수정당이 여당일 때 가끔 이런 지지율이 나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야당이 집권하든 집권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야당은 이 정도 과반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유권자 지형이 바뀐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 또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탄핵 전국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념 성향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진보, 중도, 보수가 작년에 4.13 총선 이전하고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시대의 과제는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누가, 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을 단죄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야당이 눈에 띈 거겠죠. 네. 네. 민주당이 특별히 더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잘했으라기보다는 국정농단 전국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전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도의 힘이죠. 결국 누가 있는지 봤더니 그냥 민주당이 거기 있었을 뿐이지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크게 또 한번 요동칠 것 같아요. 일단 각자의 정당이 예. 아진인수격으로 탄핵 심판,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인용되고 났을 때는 네. 자기들 쪽으로 결집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에서는 이제 불쌍한 마음에 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생각하던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그쪽으로 그런 명분이라든지 분위기가 몰려가겠죠. 몰려가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이제 야권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더 오히려 더, 네. 높은 것이 만약에 기각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싫겠지만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차기 대선이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고 네. 국정 운영으로 이제 복귀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일단 보수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중도층도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중도층 중에서도 보수층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집을 그럼 하지 여권, 않을까 야권 싶습니다. 다 결집할까요? 오히려 탄탄하게? 그런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탄핵 결정 이 자체가 워낙 정치 쟁점화된 부분들이 극대화된 부분들로 따라서 이제 양쪽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더 있습니다. 화날 분들은 더 화낼 것이고 거봐라 아니지 하는 분들은 또 거봐라 아니지 하는 정치 세력 그런 자기 마음을 대변한 정치 세력으로 다 모일 것이고. 맞습니다. 예.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게 네. 이 민주당 경선을 가지고 역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다들 한마디씩 해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한마디 하고 하여튼 특정 당의 당내 경선을 두고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것이 이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 관련 여론조사도 해보신 걸로 아는데, 네. 자, 역선택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역선택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긴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역선택이라는 단어에 걸리는 분이 이제 안희정 도지사거든요. 맞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자 뭐라고 할까요? 구성을 분석을 해보면, 네. 네.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 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선택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하고, 일어나더라도 과연 효과를 민주당 경선에 미칠 것인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날 정도의 구성이냐? 맞습니다. 지지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 전자의 부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예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민주당 경선의 일정한 방식으로 크게 유의미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역선택을 할 만한 지지자 구성이다. 맞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자 구성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지자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념 성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중도와 보수의 골고루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 같은 경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1위고 그 다음이 안희정 지사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을 100%로 대략 분류하자면 네. 100%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퍼센트와 네. 보수정당의 지지율 퍼센트가 각각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러프하게. 지금 약 4.5대 5.5 정도가 저로 5.5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 5.5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가 민주당 지지층이고 예, 거의 한 40% 이상이 절반 못 미치게가 사실은 비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 말하자면은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역선택으로 보기도 하죠 지금. 맞습니다. 네. 역선택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주 죄송합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가 그 정당 후보를 뽑아서 5명 가상 대결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자 구도에서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 조사에서는 어디로 갔는지를 봤더니 네. 같은 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간 사람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황교안이나 안철수 이쪽에 간 사람들이 1대2 비율로 나머지 타당 후보 쪽으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이제 본선 가상 대결은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본선 대결을 가정한 것인데 다자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다자에는 황교안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지 안 하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본선을 가정한 오자 대결에서는 다른 타당 지지층으로 더 많이 지지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지금은 경선에서는 좀 역선택이 아니고 그 지지층 확대라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선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타당 그 후보들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못 될 경우에 네. 그 표가 같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만약에 그 표가 민주당 후보로 간다고 한다면 역선택이 아니라 지지층 확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역선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안희정 도지사를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본선에 가서는 안희정 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민주당의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아닌 자유한국당이나 네. 국민의당 후보로 갈라지는데 그게 2배가 더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의 성격이 존재한데 네.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만한 표가 만들어질 것이냐 역선택이라고 할 만한 실제로 경선에 그렇게 많이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역선택자를 2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화된 역선택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자가발전한 자발적 역선택자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그룹을 합친다 할지라도 최대한 범위로 추측한다 할지라도 20만을 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20만이 전체 경선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당 경선에 그만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전에 3일 전까지 하고 그 이후도 일주일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그렇게 합치면 한 3, 4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되게 많이 집중이 되었고 초반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럼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지 지금 이 역선택의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네네. 하는 수치에 도달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200만 미만으로 그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어도 사실상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200만 정도? 예, 200만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네. 전망이 된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이 바뀌면 또 오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하하영의 저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는군요. 하하영 기자가 가기만 하면 캠프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탔는데 공장장 목소리가 나와서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군포 경은산업의 택시기사님 멋쟁이. 8040 번호 쓰신 분인데 이건 성함까지도 알려주셔야지. 대구 시내버스 박재섭 기사입니다. 네, 대구 버스에서 리얼타임으로 안 나올 텐데 앱을 깔고 블루투스로 버스 전체에 틀고 다닙니다. 대구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인데, 네. 이분 때문에 이 버스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구에서 서울 교통 정보를 듣고 계시게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성주가 간다. 예. 소속이 바뀌셨나요? 예. 어제부로 제가 서울시의 노동협력관이라는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다루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으나. 얘기 안 했죠. 네. 조성주 전 소장님이 이제 그 직책 이름 국장입니까? 그건 뭐 아니고요. 노동협력관이라는 그냥 직책이 있습니다. 따로. 노동협력관. 네. 저희 PD 얘기로는 게스트로 왔는데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졌다고. 그렇진 않고요. 저는 알 바 아닙니다. 자, 혹시 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지도가 상승하여 취직에 도움이 되셨나요? 근거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네. 지금 현재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되신 분입니다. 네. 공무원이에요. 네. 네. 자, 어디를 갔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취재를 했던 건데요. 일단은 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기자회견인데 전국의 변호사 한 1,500명 정도가 서명을 한 성명서를 그날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용은 뭐 어제까지 논란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 판결을 낼 거냐.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이게 이제 대통령실 변호에 좀 문제가 있다. 변호사의 측면에서 변론권의 남용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단 1,500명이 이제 서명을 한 기자회견을 낭독했습니다. 한번 일단 인터뷰 한번 내용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시간 끌기와 재판의 본질을 아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뒤늦게 대통령 측 출석을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심지어는 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총음을 벌이고 또 며칠 전에는 아주 보수적인 재판관 출신과 변협회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공백은 계속되고 사회적 혼란은 발생하고 갈등과 대립은 아주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옹호와 사법정의의 앞장서는 저희 전국 1,500명 변호사들은 이런 국정 공백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3월 13일 이전에 8월 13일 자, 변호사님들이 하는 말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 마라. 예, 그렇죠.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 1,500명 변호사들이 네. 뜻을 모아서 뒤에서 나오는 배경으로 깔린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예, 제가 이거 소리를 일부러 담았어요. 왜냐면은 헌법재판소 앞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계신데 지금 저분은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분들 그날이 있죠, 당연히. 네. 이재용 그 삼성 그 부회장 네. 구속이 이제 된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 뭐 이러면서 기자회견 옆에 와서 근데 왜 이제 헌재 와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부탁하다는 얘기를 하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셨 뭐라고 지르는 겁니까? 간첩이다, 빨갱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국 1,500명 변호사들이 네. 간첩이다. 네. 뭐 그분도 뭐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간첩을 1,500명을 변호사를 시켰다면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이제 지난주까지는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정작 증인은 뭐 출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게 이제 지금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이제 3월 13일인데 그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죠. 이거를 모든 언론이 다 얘기해서 지금 국민들이 헌재가 몇 명을 구성됐고 몇 명이면 안 되고 다 알아요 이제. 예, 매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굉장히 더 우려가 좀 더 컸던 거죠.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괜히 때를 쓰고 있구나 수준으로 봤다면 이분들은 이제 법이 정한 바를 벗어났다 뭐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문제의식은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나는 것이 결국은 판결 이후에는 사회가 통합적으로 가고 이제 분열이 좀 더 잦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7인 체제가 돼서 판결이 나면 탄핵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분열이 훨씬 커진다. 사회의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내야 되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신 거죠. 변호사분들은 뭐 탄핵을 인용하라 기각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법적 절차를 지키고 이것은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법정신에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변론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정도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고 현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들의 행태는 또 어떠한가? 이들은 소속법의 기본 원칙, 신의 측은 내팽개친 채 시간 끌기, 쟁점 흐리기, 관련자 망신 주기 등 소송 절차상 금지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자, 뭐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 핵심은 이제 변론권의 남용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도 예를 들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어떤 이제 뭐 그걸 뭐 직업윤리라면 직업윤리 아니면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시간 끌기나 또 이제 관련자 망신 주기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한 전술, 당뇨 지연술이라고 국내 이 뭐랄까 재판 사상 최초로 등장한 지연 전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과정에서 뭐 국내 재판 사상 뭐 처음 등장한 게 너무 많아요. 태극기 흔들기도 하고 재판 정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헌재에서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뀐 건 있죠. 일자는 확실히 3월 13일 이전으로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들 하신 것 같아요, 현 재판관들이. 그렇죠. 어제 이제 주말이 지나고 이제 어제부터 사실상 재판에서 의지를 밝혔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이나 증거 채택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좀 명확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고 뭐 결국은 이게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 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비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시급하게 어제 인터뷰를 좀 간단히 들어봤어요.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 법무법 및 민의 위은진 변호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측에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정말로 변론권을 남용하는 형태의 지연 작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이번에서 이제 헌재가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헌재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은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는 행위들이니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당일 현장에서의 분노는 생각 이상으로 높았어요. 재판정에서 재판관을 향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안 하고. 그렇죠. 네, 재판관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고, 변론 기일 막 바꿔달라고 자꾸 우기고. 그리고 그 증인들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부르고 이렇게 못합니다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또 당일날 이제 변호사들 얘기를 따로 들어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나름 또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계에서는 또 원로다 뭐 이렇게 얘기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더 크면서 어떻게 이제 원로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원로 등장도 나름의 막판 전술이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 원로들이 등장했는데 사실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걸 근거로 해서 뇌물죄가 구성되지 않지 않냐. 네. 이걸 주요 변론 근거로 삼았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바람에 그 근거도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이제 사법부 문제나 변호사들의 의견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가만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1,500명의 변호인단의 뜻이 담긴 네. 기자회견이 헌재 앞에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데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 1,500명 변호사들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갑자기 돼버린 갑자기 저희 PD보다 직책이 높아진 조성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